몸의 에너지가 기가 허하면 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항이 높다는 얘기죠. 저항이 높으니까 전류 통전량이 작으니까, 통전량이 작으니까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허하다고 하죠. 반대로 염증이 많거나 혈액이 많이 걸려 피떡이 있거나 이렇게 많이 물질이 있을 때는 물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지나 통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응점이나 이런 부위는 거기는 또 실하게, 그래서 통전이 많이 되기, 과통전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습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데 그것도 조절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측정치가 하나가 제일 높거나 하나가 제일 낮아야 되는데 이게 이래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오고 한 3개가 4개가 높게 나오고 이러면 어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요때 요걸 다시 2개를 하나로 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4개 있을 때 그 자극을 4개만 자극을 주면 다시 또 그 4개 안에서 제일 높은 게 또 나타나요. 아니 맥으로 듣고 그 주변에다가 치료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게 진단할 때 저는 진단도 안 쓰죠. 그게 저 진단은 좀 있지 말고. 네, 속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맥을 짚어가지고 하면. 맥 짚을 줄 알면 최고죠. 네, 맥 짚으면 맥으로 하고 저 치료만 저걸로 하고. 그렇지. 맥을 모르는 분들이 상응점을 찾거나 일할 때 맥을 모르면 아버지를 못하는. 안 된다. 대신 상응점 찾는 걸 아주 재밌게 잘 찾아줍니다. 정확한 지점에 그 부위만 1mm, 요 부위 약간 2mm 차이에서도 수치가 하나는 19씩 하나는 8. 1, 2mm 차이인데 거기만 정확하게 막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응점 찾는 거는 우리 상응점은 계속 아픈 데만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의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저건 그렇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환자도 보고 나도 보고 숫자가 높은 데가 딱 나오니까요. 그 1, 2mm 차이도 딱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또 자극을 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숫자가 다른 거와 같이 낮아집니다. 19인 것이 옆에가 9, 9, 10 이러면 19를 자극 주면은 이게 다시 10 정도 가서 떨어집니다. 정상.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그런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무자극에 우리가 수지침이 몸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한적인데 혓바늘이 돋았다든지 입술에 코에 막 이렇게 상처가 났다든지 여기 상처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위를 저걸 직접 대면 금방 깔아놨습니다. 신체가 그래서 생체 전류가 뭐라는 얘기인 거죠. 생체 전류, 몸에 살아있는 신체의 전류니까 피부 조직이 잘리면, 피부 조직이 상처가 나면 그 상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전기가 가다가 전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막히니까 거기에 상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 조직을 다시 재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과 똑같은 뭘 만들어줍니다? 생체 전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보완해 주죠.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 보면 팔이 떨어지면 다쳤을 때 전기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다시 붙는 거죠. 그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생체 전류죠. 그래서 세포 재생에, 피부 세포 재생에 제일 좋은 거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멍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오수열 말씀드렸는데, 이 오수열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정형 유경합의 오수열은, 이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오수열과 오행은 일단 차치해야 됩니다. 우선 오수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오수열이라는 정형유경합이라는 것은 병의 발전 방향과 발전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이 발달할 때 처음에는 정열의 형태에서, 그리고 형열, 유열, 경열, 합혈로 가는데,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병들은 병의 최초는 무조건 정열에 자극한다. 그때 우리 몸의 증상은 어떠냐? 어떠한 병이 간에 12장부에 어디가 병이 나도 처음에는 무조건 느낄 때는 심하면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라고 하면 어딘지가 답답하다라고 하면 우선 딴 거 신경을 써야 된다. 어디 신경 쓴다? 치료 부위가 12개 정열 중에 하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12개 정열 중에 간이 나빠도, 간이 처음 나쁘기 시작해도 답답하고, 위장이 처음 이상이 생겨도 답답하게 나타나고, 대장이 불편해도 답답하게 나타나고, 콩팥이 안 좋도록
콩팥이 안 좋아졌다. 이것도 처음 시작은 답답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두 답답한 증상은 정열의 기운이 있다. 이게 조금 답답한 증상이 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몸에서 일단 열이 나기 시작하죠. 아니면 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춥든 덥든 체온의 변화가 급격히 생기는 것은 답답한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열 조절이라고 하는데 신열 조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무조건 현열, 두 번째 오수열 자리다. 그리고 몸에 이 오한 발열이 생기고 몸에 체온 조절이 안 되다가 이 증상이 좀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확대되면은 이 온도 조절이 체중절통이라 해서 온몸이 무겁고 물 먹은 솜처럼 몸이 있으면서 그 몸이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그 몸을 누가 견뎌야 돼요? 관절이 견뎌야 되죠. 관절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체중절통이라고 그러죠. 몸이 무거워서 관절마디가 아픈 거. 이 관절마디가 아픈 것은 우리는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관절염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나는 것,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병은 관절염인데, 흔히 말해서 이유 없이 생기는 게 뭡니까? 이유 없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이유 없다는 걸 우리는 퇴행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은 잘못되어 있죠. 젊은 사람도 관절염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유 없으면 퇴행성이다. 이유 있으면 뭐랍니까? 어떤 이유여야 보고 하겠지만 대부분 어떤 이유가 있어요? 바로 류머티즘 균이 있으면 그걸 류머티즘 관절염이라고 하죠. 그럼 류머티즘 관절염과 이유 없는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는 뭐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만 아픈 걸 말합니다. 그 관절만. 류머티즘은 어떻습니까? 혈액 속에 류머티즘 균이 있어서 아픈 거니까 관절 아픈 거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온몸이 삭신이 다 아플 수 있다. 어디든지. 특히 지금 이렇게 체온이 떨어질 때, 날씨가 추울 때 류머티즘 환자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온몸이 막 뜨끈뜨끈 따갑고 그렇죠. 거기에 하나 더 신경통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경통. 이것도 관절염이죠. 네. 그럼 이 신경통과 그런 류머티즘 관절염은 어떤 차이입니까? 신경통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이 신경통과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주물러주면 시원합니다. 네. 자꾸 만져주면 시원함을 느끼면 이거는 퇴행성 또는 신경통 관절염입니다. 건들려도 아픈 거는 류머티즘입니다. 네. 류머티즘은 만지지 못합니다. 만지지 못하게 아픈 거. 눌리면 눌릴수록 더 아픈 거는 이거는 류머티즘이고요. 주무르면 시원한 것은 신경통입니다. 왜 주무르면 시원할까요? 어디 좀 주물러 드리니까 시원하죠. 혈액이 혈관이 되게 시원하게 팍팍 또 순환을 잘 해주면서 시원하게 주물러서. 네. 그렇죠. 스포이드 효과죠. 쉽게 말하면 스포이드 효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혈관을 눌렸다가 떼면은 스포이드처럼 물이 쭉쭉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 원리입니다. 스포이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에까지 무조건 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혈관은 항상 어디에 있다? 피부 기육, 근육 밑에, 혈관 기육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증과 혈관 밑에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혈관을 이만큼 눌려주려면 엉간히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 조직은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딱딱해집니까? 부드러워집니까? 예? 일 많이 하면 손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일 많이 하면 손 부드러워지면 일 계속 하면 부드러운데 만지면 딱딱해집니다. 우리 몸은 무조건 자극을 주면 딱딱해지게 돼 있습니다. 동물이라서. 그러니까 마사지도 똑같은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 조직이 계속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떻게 된다? 더 세게 눌러야 됩니다. 혈관까지 가려면 몸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그걸 뚫고 넘어가야 되니까 점점 힘이 세야 되죠. 중독오죠. 흔히 이겁니다. 누구야? 어린애들 갖고 손주들 좀 주물러가. 주물러주면
투명하라. 밟아라. 이래 되는 거죠.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자체가 신체에 자극을 주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무조건 어떻게 돼 있다? 네 발로 걷는데 동물들이 네 발로 걸을 때, 네 발로 다닐 때 그럼 중요한 부위를 어디에 숨기고 다니겠습니까? 앞쪽에 숨기고 다니겠죠. 등 쪽에는 보호하는 겁니다. 대신에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극에 예민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등에 누가 올라타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등시고 지금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툭 건드리면 금방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예민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외부의 신체에 주는 모든 외부의 자극을 뭘로 보게 돼 있냐면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극을 줘서 인간의 몸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신체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자극에 대한 내성 반응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효과가 있다. 이건 뭐냐? 쇼크입니다. 쇼크 증상을 신체에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우나 때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가면 뭐가 좋겠습니까? 쇼크입니다. 신체의 극한 상황에 대해서 그 쇼크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혈액순환입니다. 꽉 밀렸던 것을 충분히 이해 안 됐던 것을 어떻게 한다? 얼음에다 한마디로 국수입니다. 국수. 국수입니다.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놓고 어디에 찬물에다가 그냥 쭉 빨아버리면 이게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몸을 혈관이 막 뜨거운 데 들어가면 늦어졌지 않습니까? 혈관이 늘어나면 혈액 속도가 어떻게 돼요? 혈액 속도가 떨어지겠죠. 쭉 낮아집니다. 그럼 몸이 느긋해집니다. 이래가 몸이 날름해지죠. 이때 뭘 한다? 찬물에 그냥 막 얼음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쫙 오그라들 때 혈관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휙 올라간다. 그때 쾌감이 있는 것이죠. 그때 쾌감. 마치 담배 피워보신 분들 같은데 담배 언제가 여기 담배 피우신 분이 없겠? 우리 담배로 술 드시고 나서 담배 피우고 더 욕구가 더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술만 안 먹으면 담배 끊을 수 있겠다 하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술 먹으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게 벌거지죠. 이때 혈관을 쪼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근데 담배 맛이 더 좋고요. 혈관이 쫙 쪼는다니까. 궁금하면 한번 오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보십시오. 그 마시겠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 몸을 자극 주는 것은 그렇게 자극이 강자극에서 나타난 쇼크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순환되고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찬물을 사우나하고 찬물 왔다 갔다 하는 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조금.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연구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신문에서 샤워를 하고 찬물에 30초 정도 샤워를 하면 마지막에 그거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을 실험을 했더니 샤워된 분이 면역이 높아졌더라. 그 논문을 발표된 걸 봐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그거하고 좀 생각이 들어갔어요. 조금 다른데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냉탕 원탕 이렇게 아니요. 냉탕 원탕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자주 하는 건 심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다. 예, 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심장에서 뛰는 전류라는 것은 10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되는데 이 혈관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 뇌가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뇌 중간에 조금 동맥경화가 있으면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보통 오늘 뭐 전두환 대통령도 뭐 화장실에 돌아가셨다는데 여기서 드셔도 제일 위험한 게 앉아 떼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혈관 수축을 통해서 혈관 나이를 노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럼 더 좋은 건 뭐냐?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느냐? 옛날에는 빨간불도 돌아다니고 옛날에 지금도 더 추운데도 그 밤에
콧물 줄줄 흘려도 감기는 안 걸리고 우리 그냥 살았다 했는데 요새 조금만한 감기 걸리고 이러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온수 샤워에 있어. 찬물을 안 됩니다. 계절에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시중이라 하는데 계절에 안 맞게 살아요.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한겨울에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신체가 계절에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피부 혈관이 늘어졌다 줄었다 늘어졌다 줄었다 이런 과정에서 피부의 이 모세혈관들이 스스로가 이게 면역이 생기고 혈관의 건강성이 있는데 늘 혈관이 어떻습니까? 찬물을 받아들이면 짜릿해서 쫙 줄어들었다가 다시 여기에 쫙 넓어지는 자연스러운 게 필요한데 1년 12달 느슨하게 있어서 텐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늙습니다. 잘 먹어서 그러긴 한데 제가 한번 면역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딱 좋은 방법은요. 계절에 맞게 하면 됩니다. 예. 겨울에 찬물에 씻고 여름에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됩니다. 우째죠.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을 샤워의 항상 마지막을 그래서 우리 뭐 세수도 그래야 하잖아요. 세수 마지막에 찬물로 무조건 하듯이 가능하면 이제 자연 너무 차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미온수에 익숙한 것은 이 습관만 버리면 훨씬 건강하고 훨씬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옛날부터 이야기해보죠. 이 마치 그거와 똑같아. 요새 애들이 왜 그래 또 아프냐? 안 울려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감신경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울려요. 울리려고 하면 막 달려줬고 울리려고 하면 달려주고 애들이 잠자는 이유는 교감신경이 극한에 침을 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이 다시 쫙 따라 올라옵니다. 이러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조화를 스스로가 확대시키면서 신체 면역을 키워나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올려요. 달래줘버려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안 올려요. 달래줘. 그게 계속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면 애들 잠을 안 자. 애들 시큰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거든요. 왜 자는 줄 아십니까? 지쳐서 잔다는데 지쳐서 자는 게 아니다. 확 꿀고 나면 교감신경이 끝에 가면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쫙 올라와요. 자연스러운 안정기가 옵니다. 자연스러운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울려야 됩니다. 하루 2번씩 울려야 됩니다. 한겨울에 산에 가면 기관찰도 벚꽃을 기관찰도 하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아주 수련이니까 수련인데 한 번 정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교감신경을 극대로 올리는 현상이 똑같 아까 저 찬물을 이래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자연스럽게 자연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물은 마실 때 겨울에 찬물을 마시고 여름에 따뜻한 물을 마시나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뜨거운 물로 계속 마시면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예.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죠? 따뜻한 물로 좋습니다. 따뜻한 물, 이온수. 물은 무조건 마실 건. 예. 물은 가능하면 찬물 안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온수로. 예. 그쵸? 그러니까 좋은 물이 뭡니까? 우리 좋은 물 약수라 하지 않습니까? 약수터 가면 약수에 나오는 물이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물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물이니까. 정수물. 정수기는 물이었고 생수는 생수 아니죠? 무균수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생수 살아있으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생수인데 저기 살아있으면 좀 부패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시죠. 6개월씩 1년씩 놔둬도 저거 안 좋거든요. 희한하다 저거. 저걸 좋다고 보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사투리가 없어지는 게 저거 때문이라니까요. 사투리가 왜 생기냐면 사투리 물 때문에 생깁니다. 말투는 그 동네에서 먹는 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전라도의 그 영산강 물을 먹고 저 강원도는 강원도 물을 먹고 물이 다 달라요. 그 지역의 물을 먹어야 그 지역의 물과 같은 말이 나와요.
성대가 나와요. 그리고 말투가 나오고. 그게 우리의 오늘날 사투리입니다. 근데 서울은 무슨 물이죠 그러면? 서울 한가로운 사람 한번 내가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지역의 물을 먹어야 돼. 지금은 전부 다 물이 똑같이 이 정수물 먹으니까 요새 애들이 촌말 쓰는 애들이 없어요. 어느도 물이 들어갔어요. 물 얘기했으니까 한번. 제가 지난번에 누구랑 이제 서울 가면서 저쪽 가면서 그 방구대 그쪽에 방구대 있는 그쪽에서 경주 올라가는 길이 경주에서 언양으로 오는 길인데 그쪽 쭉 올라가면 옆에 이제 강이 있어요. 맞죠, 그죠? 형산강. 이래 여기서 울산에서 이렇게 경주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옆에 강이 흘러가요. 우리는 북쪽으로 가거든요. 그 강은 어디로 갈까요? 남쪽으로 가야죠. 그 강은 북쪽으로 가요. 맞아요. 예. 그 강이 포항으로 가거든요. 그 위로.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 대도시, 번창한 도시들은 대부분 영면은 강줄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형산강의 그 강줄기가 바로 서랍을 천년을 쌓았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도 태백에서부터 황제 태백에서부터 남한강이 저 위로 올라가서 삥 위로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들이 있는 땅이 역시 좋긴 하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서울 살아야 됩니다. 서울 사람 때깔이 다릅니다. 딱 놓고 이 양반 말 안 해도 이 양반 때깔이 서울 때깔도 이 정도 됩니다. 우리 거기서 쌤처럼 거기서도 높은 때깔인데 확실히 저도 올라가 보지만 서울은 이 땅이 좋아요. 물이 좋고 사람이 피부색이 사람 피부가 뭐가 같으냐? 사람 피부는 땅에서 나온 거라 했지 않습니까? 땅 색깔과 사람 얼굴 색깔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손 비쌉니다. 잘 못 산다. 일단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보니 정형 유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서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물인데 이게 체중절통, 이 체중절통 신경통에서부터 오다 보니 이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신경통이나 류마티즘이나 핵심적인 게 뭐냐? 사실 수분입니다. 핵심 여기서 사람 몸의 70%가 수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물이 어디에 있는 물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물이 사람 몸에 물이 있는 건 많은 건 좋은데 물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이 혈관 밖에 있으면 뭐가 되냐? 복수가 됩니다. 물이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냐? 물이 바로 혈관 속에 들어있을 때 좋은 것이지 혈관 밖에 있을 때 있으면 이거는 물이 아니고 이건 동물이죠. 그래서 혈관 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얼굴이 좀 붓던가요? 잘 안 보시죠? 얼굴이 좀 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붓고 얼굴이 붓는 분들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 공기가 차는지 봐야 됩니다. 공기가 차니까 어떻게 되죠? 공기가 차면은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혈관이 줄어들면 피를 바깥에 내지 못하니까 뭘 드러냅니까? 수분을 밀어내버립니다. 수분을 밀어내버리니까 혈관은 좁아져 있고 수분을 바깥에 나면 어떻게 된다? 얼굴이 퉁퉁 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붙는 것은 기육이 탄력이 일어서 그런데 그거는 바로 비허 때문에 생긴 겁니다. 비허. 기육을 담당하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건데 추워서 그렇다면 좁아지는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싹 빨리 눌려보면 이거 눌려보면 쏙 들어갑니다. 다시 등기에 빨리 빠지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보면은 온도만 맞추면 되겠죠. 온도만 맞추는데 혈관이 습관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계속 이 중지에다가 작은 걸 줘놓죠. 은박지를 갈아 놓는다든지 손에다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렇게만 하는 걸로 금방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옛날에도 일어나서 잠자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앉은 상태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나서 앉은 상태에서 계속 우리 마른 세수를 하죠.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치와 마른 세수. 고치는 뭐라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고치입니다. 귀신 하시죠.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네. 고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는 건데 아침에도 참 좋은 방법이죠. 누워서 일을 36번 맞추는 방법이 고치이기도 하고요. 안 되면 누워서 잠자서 몸을 일으키기 전에 누워서 그 상태에서 일을 36번 맞추는 건데 36번의 의미는 뭐죠? 바로 일을 맞추는 건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는 수가 되는데 잇몸은 수의 어미가 누굽니까? 금. 수의 어미가 금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대? 수의 어미가 금이죠. 그러니까 수에 해당되는 이의 어미는 잇몸, 잇몸은 금. 그 잇몸을 튼튼하는 방법은 이제 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금의 숫자가 몇이다? 4와 9 곱하면 4, 9, 36. 그래서 36번 맞추는 겁니다. 몇 번이다? 예, 36번. 그 바로 눈 뜨고 일어나기 전에 누워서 그 상태로 이래 36번 맞추면 이제 귀신이 떠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마른 세수하는 거죠. 그래 하고 나면 얼굴이 붓는 게 금방 그 자체만 가지고 척추가 쫙 갈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을 먹을 때 물이 어디에 있어야 혈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혈관 속에 물을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까 뭐 체온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죠. 혈관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태가 어떻다? 교감신경 흥분위에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혈관은 줄어듭니다.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혈관은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뭘 하기 위해서 하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충분한 수분을 많이 흡수하자. 그래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피검사를 하거든요. 피검사에서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에서 중요한 건 혈중 수분 농도입니다. 정상적인 혈액의 혈장 수분은 몇 프로가 있어야 될까요? 60%가 있어야 됩니다. 예. 60%가 물로 돼 있어야 되고 나머지 40%가 덩어리로 돼 있어야 됩니다. 혈구,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이 덩어리가 40%여야 되고 물이 60%여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처럼 우리 건조하고 아니면 피곤하고 이래야 되면 전부 지금 뭐가 되냐면 수분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 수분이 안 되니까 어디에 났냐? 그 수분이 몸 밖에 혈관 밖으로 나와서 이 피부 조직에 다 이렇게 싸죠. 그러니까 혈관 속에 있을 때는 무게를 못 느끼는데 혈관 밖에 나오니까 이 근육과 다리가 온몸이 멀리 물을 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피곤한 거죠. 더 무거운 거죠. 이것이 혈관 속에 싹 들어가면 아주 몸이 바짝 가뿐하죠.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는 우리는 부교감신경을 항진 상태,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도 놔야 되는데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를 놓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교감신경을 만져주는 방법이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핵심은 뭐다? 만지면 자극 주면 줄수록 이 신경들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부교감신경이든 교감신경이든 그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자극을 주거나 접촉하면 무조건 신경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라는 놈을 만지면 이게 내려가면 뭐가 올라간다? 교감신경이 올라가니까 절단하는 거예요 이게. 부교감신경 건들면 안 돼. 근데 이 부교감신경 건들지 말아야 돼. 부교감신경은 어디에 있느냐? 혹시나 외부의 나쁜 기운이 내 몸에 침투하기 좋은 곳에 이걸 놔두면 빨리 알아차리거든요. 그것이 어디냐? 귓구멍, 배꼽입니다. 그래서 귓구멍, 배꼽은 자꾸 만질수록 어떻게 된다? 자꾸 성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귀에 이어폰 많이 꽂으면 성질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고실장 계속 이어폰이 꽂고 있거든요. 성질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신경이 쓰이긴 해요. 예? 신경이 쓰이긴 해요. 예. 귀에, 그래서 귀에 부교감신경이 덩어리입니다.
배꼽도 부교감신경의 덩어리고요. 그럼 교감신경 덩어리가 어디냐? 교감신경 덩어리는 우리가 지금 침 넣는 게 교감신경 덩어리죠. 손이 교감신경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자꾸 자극을 손에 만지고 손을 해서 손을 부들부들하게 해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감신경을 억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이죠. 이 침을 딱 맞으면 벌써 어떻게 되냐? 몸이 축 늘어지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 확대되니까. 침 꽂고 잔다는 말이 맞죠? 침을 꽂으면 혈관이 쫙 확장되니까 몸이 축 늘어지고 이완되고 편안해져야 됩니다. 침 꽂았다 해서 이렇게 용 쓰진 않아요. 침을 꽂으면 무조건 이제 늘어지는 게 아주 잘 맞은 침이죠. 잘 보죠? 그래, 그 정도 되면 일정 도가 올라온 겁니다. 제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체중절통이라는 그 신경성 부분이 바로 그 마디 부분이 바로 수분과도 연결되어 있고 습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이죠. 요게 좀 지나면 그 다음 뭐거든요. 몸에 있는 관절마디의 습이 이게 충분해서 관절통이 생기는 것을 놔두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 정말 기운이 빠져서 해수천식 바로 목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기침을 하든지 아니면 가략 끼든지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기력이 빠졌다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소리, 기침, 헛기침 하지 않습니까? 아, 정령, 유경합에 경당도 왔다 이런 것이죠. 모든 병은 네 번째 되면 이제 바로 해수천식으로 증상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바로 상기, 붉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제일 밑에 이제 합혈이긴 한데, 그래서 증상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보실 부분이 환자의 용어와 말, 발음 상태 이렇게 보면 아픈 데를 보면 아, 이분의 이 증상이 아, 이게 오래됐구나, 최근이구나,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어제 노부부 두 분이 76자 수신 분, 80자 수신 부부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114 뭐 물어보고 오셨다고 이렇게 옛날에 수신침을 배웠다 하더라고. 이분 이거 보니까 손도 굉장히 좋고 손도 건강하고 한데 어디가 편찮느냐 하니까 병원에 가시라고 했더만 병원에 못 간다는 걸 왜 못 가냐니까 옛날에 그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다치는 뭐 옛날에는 영양제를 링거를 주사를 맞고 5분도 안 돼서 바로 막 숨을 막 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20몇 년 전에 그 의사가 당신은 이 체질은 절대 앞으로 수액을 링거를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워낙 겁이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2년 전에 허리를 크게 다쳐서 있으니까 그분이 의사가 그냥 몸이 너무 약하니까 영양제를 좀 마시라 하니까 옛날에 그런 말 했다니까 에이 그게 옛날 얘기고 요새는 좋아져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보는 거죠. 맞아봤는데 웬걸 그래 이야기하고 들어서 맞자마자 똑같은 증상이 막 나타서 죽겠다고 이 소리를 지르니까 119가 와서 동강병원으로 바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 공포는 대단한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위장하고 복부에 무조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스 뭐가 있는 초음파하고 있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있어도 없어도 어차피 이분은 무슨 생각이냐.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링거도 못 맞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코로나 백신도 못 맞았어요. 겁이 나서 코로나 백신도 못 맞고 하니까 두 군데는 할아버지도 어르신도 같이 안 맞고 그러니까 또 나가면은 나가면은 또 감염될 것 같고 아니면 또 나가서 피해줄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분이 그 2년을 꼬박 뉴스만 계속 꼭지만 보고 뉴스만 보고 거기만 보고 그 집에서만 빽빽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그 2년이 어제 오시기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나마 좀 낫다고 도저히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밖에 치료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맥을 보고 손을 보니까 답답하고 있는데 맥이 간실맥이 나오고 이쪽에는 위장실맥이 나와요. 근데 목소리는 이미 어떠냐? 목소리를 보기 전에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아파서 일단 뭐 아픈 그거 앓는 소리인데 목소리 보기 전에 손을 탁 이래 보는데 이쁩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손 색깔은 굉장히 색깔도 좋고 피부 색깔도 환하고 살색이 윤택도 있고 좋은데 이 여기 살 이쪽 살 손 끝에 보면 손등에 살이 다 빠져 있어요. 손등에. 이 손등을 보면 우리가 윤기 탄력을 알지 않습니까? 이 탄력이 쑥 빠져서 뼈만 드러나 있고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살성이 근력이 다 빠져 있어요. 하얀데 근력이 빠져. 이건 뭡니까? 이거는 활동량이 부족해서 근수축이에요. 근수축. 근무력. 근육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니까 활동량이 작고 근육이 빠지니까 여기 바깥에 근육만 빠지면 이것만 빠지겠어요? 내장의 근육도 전부 근육 아니겠어요? 특히 첫 번째가 위장 근육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심장 근육이거든요. 심장하고 위장은 전부 근육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 근육이 그거 당연히 안 움직이죠. 이 심장이 덜 움직이는 건 답답하죠. 위장이 운동을 안 하니까 소화가 안 되죠. 그렇다고 장은 괜찮겠습니까? 장 운동도 뭡니까? 전부 근육인데. 그러니까 그 운동이 안 돼서 호흡도 답답하고 운동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걸 다른 병명을 찾아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진단하고 치료했지만 시원하게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건 운동 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 무조건 다른 거죠. 근육이 차올라오면 살이 차올라온다. 살을 찌우는 게 근육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 또 더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더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체중 절통이 오는 거죠. 지금 체중 절통사 저기서 관절만 아프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어쩌면 거기서 만약 목소리까지 그랬으면 이제 혈수천식 경혈까지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보는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문제는 저런 것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수십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연구만 바로 저녁까밖에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밖에 기억 못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눈을 좀 키우면 좋겠는데 적용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적용시키기가 쉽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수의 정력유형 5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끝, 다음 나디, 여기 1, 2, 5, 6, 7, 오수열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수열에서 이 오수열에다가 이제 오행을 배당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행을 배당하는데 오행을 배당할 때 결과적으로 오행을 배당을 어떻게 하냐면 육장은 목화토 금수, 육부는 금수 목화토 이렇게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오행에 이 목화토 금수, 금수 목화토를 배당하는 원리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 어느 책에도 황제내경부터 해서 어디 책에도 왜 육장에는 오수열을 정명유합 순서대로 목화토 금수 배정을 하고 육부에는 왜 금수 목화토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누구도 거기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랬었죠.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육장은 목화토 금수가 되고 왜 육부는 금수 목화토가 돼야 되냐. 그것도 정렬에다가 정명유기합 순서대로 바로 질병 발생 구조에 딱 맞게 돼 있더라고요. 목화토 금수라는 목은 목화토 금수 오행의 성질이 생장, 화, 수장이라는 거예요. 목은 나게 하고 화는 자라게 하고 토는 변화시키고 금은 거두어들이고 수는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육장과 육부는 틀림없이 하는 일이 다르다. 육장이 하는 일은 장에서 무조건 생산력을 담당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피부, 손톱, 피 모든 걸 어디서 만든다? 육부가 만들잖아요. 육부는 찌꺼기를 담당하는 것이고 육장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육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임무는 뭐냐?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특히 간을 한번 봅시다. 간은 뭘 만듭니까? 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간에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한테 없어서는 안 돼.
단백질은 간에서만 만듭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다른 데서도 우리 음식에서 아니면 내 몸에 닭강이 변해서 탄수화물로 되기도 하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되기도 하고 단백질이 지방으로 되기도 하는데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내 몸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은 단백질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원료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완전히 프로테인까지 분해한 다음에 재합성을 누가 하냐? 간에서 합니다. 간은 하루에 180g 정도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만들어내면 뭐가 됩니까? 바로 질소산화물이 많이 생겨서 바로 황달이 생기고 이래 되겠죠. 이 간은 바로 단백질을, 간 없이 단백질 못 만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은 됩니다. 절단입니다. 간은 엄청나게 고단백 음식 먹으라, 고단백 음식 먹으면 간의 부담 엄청 되죠. 단백질과 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만들어내는 게 누가 만들어요? 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이. 그러니까 간뿐만 아니라 간, 심, 비폐, 신장, 이 장이라는 것은 생산이 첫 번째 소임이고 그 생산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잘 키워내야 되고 그리고 생산해서 키워낸 것을 뭐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경우는 알부민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만들어낸 알부민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알부민을 통해서 알부민을 조금 만들어내면 이거를 물과 섞어서 확장시켜서 온몸에 보내면서 뭘 합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혈관이 좁아지면 체에 몸에 물기가 바깥에 빠져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물기가 계속 빠져나가면 막 퉁퉁 붓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혈관과 혈관 밖에 있는 수분의 농도를 맞춰주는 이 농도를 맞추는 그 농도 조절기가 뭐냐? 그게 알부민입니다. 이 간에서 이 알부민이 분비가 안 되면 그럼 농도 조절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간 나쁜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가 된다? 물이 빠져나와서 복수가 차는 게 알부민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알부민을 간에서 만들어내면 이걸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바로 수분과 혈관의 체액을 조절하는 것으로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저장해서 거두어들어서 이제 저장하는 건데 첫 번째 장의 목적은 생산의 목적인 것이고 반대로 육부는 만들어내는 일을 육부는 하지 않아요. 뭐 위장이 뭘 만듭니까? 소장이 만드나요? 안 만들어요. 무조건 어떻게 냐 이 육부란 것은 지 혼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일단 들어와야 돼.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와야 돼. 찌꺼기 들어오든지 그때서야 비로소 받아야지만 그 다음 일을 해요. 위장을 안 먹으면 위장 일을 안 해. 일단 위장 속에 뭐가 들어와야지 그때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부의 시작은 뭐부터 한다? 받아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받아내는 것부터. 일단 받아놓고 안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육부는 걷어들이고 수확하는 것부터 수납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수납의 기능을 담당하는 오행은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부의 병이 새로 생길 때는 위장병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은 뭐냐? 못 먹는 것부터 생깁니다. 안 먹히는 것부터 생기는 거죠. 수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납이 안 될 때 이때 뭘 한다? 바로 위장의 정렬에다가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상 보면 육장에는 모든 기능의 첫 번째가 생산 기능이기 때문에 목화토금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병의 첫 번째 육장의 병은 생산병이니까 목이겠고 육부는 걷어들이는 병이니까 금에서부터 금수목화토로 시작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부의 병의 마지막에는 뭐가 된다?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병이 오래되면 뭡니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건 뭐냐? 대장병이 만성대장병은 뭡니까? 변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만성대장병은 변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물러나오는 겁니다. 설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죠. 금수, 목화토, 토가 마지막 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장에는 목화토, 수, 저장이 안 되는 거죠. 먹어도 내 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먹어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저장 안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육장은 목화토금수, 육부는 금수, 목화토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가 이제 오수열이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카통수 오행의 개념들을 이제 다시 오행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오행 원리를 따져야지 이것을 다시 오수열에 적용시키죠. 그래서 이제 오행과 육기에 대한 개념이 이 기출반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것은 바로 맥진반까지 그다음 연구반까지 중급반 연구반까지 같이 가는데 요 내용은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가지 증맥 그거는 심장병하고도 네네. 그냥 그럴 심장 뭐 신입니다. 정말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칠 때 만약에 위치 구조상 보면 왼쪽 다리에 하지정맥이 생기면 심실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오른쪽에 하지정맥이 생기면 어디에 된다? 심허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허. 같은 증상이지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는 거죠. 맥도 보면 그렇게 맥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을 실하고 네. 호하고 보하는 그렇죠. 요즘에 가지증명이 저절로 나중에 저절로 낫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도와주겠죠. 네, 예방도 되고. 왼쪽에 만약에 이제 가지 증맥이 있으면 심실이잖아요. 예. 심실이면 심실 나올 수도 있고 심실이 의심된다. 심실이 의심이 되고 뜻이 나오면 예. 그 부분은 오해가 또 같이 신경이 그렇죠. 예. 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심장병으로 이제 확대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런 방광들도 같이 생기고 맞습니다. 왜냐 방광경이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하수정맥 자리가 방광경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이거는 심장과 항상 같이 연결되죠. 이렇게 가만히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연결시켜보면 우리 경맥과 딱 맞습니다. 예, 경맥 지나가는 자리 딱 맞아요. 결국 그게 뭐냐면 이 하수정맥 이 증상은 나이 많은 사람이 생기진 않아요. 나이 많을 땐 나이 안 서 있어. 힘들어서 뼈가 힘들어서 못 서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을 할 때가 언제인가? 사람을 초, 중, 말년으로 나누면 중년 때거든요. 중년 때. 그러니까 세선이라 해서 영양, 물기, 온기, 공기인데 젊어서 무슨 병이 많다? 젊어서 무조건 체형이 되면 물기병이 많아요. 어릴 때. 그 다음에 무슨 병이 많겠습니까? 체온병. 네. 그러니까 체온병이 언제 드냐? 갱년기가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거든가요? 혹시 있던가요? 열나고. 그렇죠. 춥고 갑자기 열나는 거예요. 체온이 얘기해요. 이 체온이 뭐한다? 왜 체온이냐? 이제 체온 조절에서 어디 조절로? 공기 조절로 바뀔 때거든요. 이 바뀔 때니까 체온 조절의 마지막 피크가 여기서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생기는 게 뭐가 된다? 공기병입니다. 이 공기병에는 나이 들어서 말기에는 뭡니까? 자존심 문제예요. 기분 문제지. 마음의 상처 문제입니다. 나이 드는 사람들 세상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닌다. 병드는 게 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맥도 내가 혈액을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일성으로 한 배 정도만 계속해서 보내주고 일성의 차이 정도만 압력을 가해주면 신체의 기분 조절선을 계속 조절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질병의 다양성에 대해서 너무나 일반화시킨다라고 일부러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각자가 아픈 것은 각자가 아플 때 이건 내만 겪는 고통이고 남은 겪지 않는 고통을 왜 특별하게 내만 겪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비인후과는 처방하는 게 하루에 처방하는 약 종류가 3개, 5개가 안 넘을 겁니다. 똑같은 3개 중에서 하나, 3개 중에서 하나 이래밖에 안 됩니다. 아픈 게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만 특별하게 더 아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는 게 똑같으니까.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다릅니다. 안 달라요. 여기까지 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